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몰려드는 매수세, 부동산 시장 바닥 찍었나입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집값 연착륙을 위해서는 전세값 안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현재 그럼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 동향이 어떻습니까? 전세값. 지금 전세값 안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특이한 게 서울은 또 올랐어요. 또 4월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특이한데 좀 이제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그래서 5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전국 부동산 아파트 매매나 이제 전세 가격을 봤는데 매매 가격은 0.05% 하락을 했고요. 전세 가격도 0.08%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하는 폭이 이제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잡힌다는 거고 먼저 이제 전세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전세 동향을 본다 그러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이제 5월 셋째 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하락폭이 전주 대비해서 이제 줄고 있고요. 이런 퍼센티지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은 다 그렇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0.06% 하락했다가 이제 4월 달 와서는 0.01%, 그러니까 5월 달 와서는 0.01%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에 뭐 미묘한 변화가 좀 느껴진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그동안에 묵혀왔던 것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기다렸던 분들이 아마 좀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닐까, 실소유자 중심으로 이런 점들을 좀 눈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금리 기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의 동향입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전세의 보증금에 대한 불안 심리와 등으로 인해서 월세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역전세, 전세 피해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 역전세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현황, 임대차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까 제가 2019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현재의 매매 가격은 그래도 20% 높다고 했잖아요. 네. 2019년을 100으로 놨을 때 전세 가격은 아직도 10% 높아요. 전세 가격도.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20% 높고 2019년보다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10%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가 전세 가격이 폭등한 게 2021년 2년 전 9월이거든요. 그러면 꼭 2년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금년 가을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텐데 그러면 전세 물건 중에서 재계약하는 상당 부분의 물건이 전세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를 놓은 사람들이 그 떨어진 금액만큼의 자금을 조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전세를 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 모른다. 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전세를 주고 이게 새 전세를 이렇게 버리면은 이 굉장히 그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세 가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떨어진다고 봤을 때 정부가 이에 대한 저는 선제적인 어떤 대책을 저는 마련해서 전세를 놓는 사람, 임대인이 손쉽게 그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또 거기에서 그냥 뭐 그 문제가 생기죠. 역전세 못 돌려주고. 못하죠.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는 사기가 아니라 아주 스무스한 전세 계약의 연장을 위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사전 대비를 이번 여름에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의 어떤 그 태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역전세, 월세 거래가 지금 늘어나는 현상. 하반기에도 지속될까요? 그럼요. 뭐 하반기 저는 이제 9월 위기선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9월 위기선 왜 나오냐면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 뭐 깡통 전세 이제 취소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딱 2년 전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그때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전세나. 이런 것이 이제는 그때 고점 찍고 지금 굉장히 하락한 상태다 보니까 분명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더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임대인분들 같은, 저도 물론 임대인이지만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갭을 못 줄 정도로 과도한 전세를 줬거나 아니면 그 갭을 못 먹을 정도로 본인의 금융 상태가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정말로 임대인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임대인들이 돈을 못 들어줄 가능성,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매매값의 그 정도 전세 가격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이건 깡통 전세고, 전세 가격으로 본다면 역전세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한국은행에서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조사했던 게 뭐냐면 깡통 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이런 것을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 본다 그러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깡통 전세 위험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해 1월 비중이 봤을 때 5만 6천 가구였는데 4월에 왔을 때는 1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한 16만 가구로 늘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역전세 가구가 이제는 작년 1월 같은 경우에가 51만 가구였는데 지금 102만 가구,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험이 이제 폭증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돼서는 아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우리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도에 특히 이제 가을 시장에서 이제 최고점을 찍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매매가가. 전세 가격도 그 시점에서 많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제 그 한 바퀴가 돌아오는 전세 가격이 2년이 돌아오는 그 시점이 올해 가을 시장인데요. 지금 뭐 두 분의 의견을 짚어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전세 가격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 다분하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그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가 뭐 세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저는 그래서 깡통이나 이런 이 문제가 되는 전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뭐라 그럴까? 거기 대안을 좀 정부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을 그렇죠. 좀 집중해서 빌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을 담보로 잡고 그다음에 그 모자라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되 그 금리는 상당히 우대하는 금리로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임대 가격이 전세나 가격이 다시 정상화되면 그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길게 안 가고 적어도 한 4, 5년 정도만 대출해주면 될 테니까 금융기관, 은행연합회를 동원해가지고 깡통 전세에 대한 대비한 어떤 그런 뭐 펀드라고 할까요? 또는 기금이라고 할까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냥 즉시 이것을 대책을 해줘야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잘 매끄럽게 굴러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못 준다, 뭐 전세가 들어오면 준다. 전세 들어올 사람도 들어와 봤자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역시 돈을 못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런 그 플랜들을 은행이나 은행연합회하고 저는 마련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은행의 힘을 저는 빌려야 된다. 은행이 좀 개입하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런 어떤 전세 가격의 역전세, 월세 거래의 증가 속에서도 자, 속속들이 시장 상승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은 발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오르는 느낌은 확연히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지역은 확연하게 지금 오른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올 초 대비해서 거래량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가 지수가 부동산에서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부동산은 상승을 얘기하고 있고요. KB 시세는 하락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수요자들,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 어떤 통계? 근데 이게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사실 부동산의 자료와 KB 시세의 자료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을 종식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표본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사자라든지 조사 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실수요자들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제는 부동산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는 KB
KB 시세가 조금 더 늦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자료하면 매도와 매수에 대한 호가를 어느 정도 좀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먼저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KB 시세가 좀 느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반영되는데.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은 실거래가 지수를 보니까 상승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지금의 KB 시세는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KB 시세가 어느 정도 조만간 아마 이 통계가 바뀔 거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차이를 알고 시장에 이제 참여하셨다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에 말씀드린 거는 부동산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통계를 봐도 뭐 실거래가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전환이 됐다는 것이 이번에 통계에 나왔죠. 특히 이제 4월에 실거래가 전망 지수가 전국에 한 0.57%, 서울에 1.22% 이제 상승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제 부동산의 자료에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의 자세가 또 허점이 뭐냐 그러면, 이게 표본조사 자체가 좀 허점이 뭐냐면 이제 특정 지역을 꼽아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조사 대상이 좀 좁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많이 오르게 되면 이게 또 오른 걸로 또 함정이 그렇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셔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부동산 자료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어떤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는 상승 추세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그 평론가가 지금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대한 그 분석을 해서는 현재 지금 상승으로 서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의 첫 번째 질문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께서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2030의 절반 이상이 투자처를 부동산이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청년층들이 부동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하면, 주식하고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냐? 열이면 아홉이 부동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또 아버지서부터 삼촌서부터 이모서부터 다 주식해가지고 몇 억씩을 벌었다는 팩트들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대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실거래가가 지금 전월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네. 사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거래가조차도 2019년을 100으로 놨을 때 지금 20%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요것은 일부 국지적으로 올라가는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는 물건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아직도 전년 동월비로 보면 거의 지금 한 10% 이상 지금 낮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락 추세가 내년까지는 갈 거다. 실거래가.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그 동일한 질문에다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방에 집을 팔고 서울에 인서울에다가 지금 집을 살려고 투자하려고 올라오는 형국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특히 수도권, 서울권이 과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건 원하지 않지만 강보합이나 보합세, 약보합세는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추세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서울 지역, 주도권 지역이 과열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 지역에 추가적인 규제가 나와서 추가 매수에 대한, 특히 주택 매수에 대한 어떤 제한을 뒀을 때는 또 지방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국지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는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집값의 추세적인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까지 한번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질문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금리입니다. 금리.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금리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뭐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내 집마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이등도로 가는 한 사실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막 폭등하거나 과거처럼 뛰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의 어떤 시그널을 정확하게 이제 보셔야 되겠다라 보시면 되겠고, 항상 시장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금리가 언제 떨어지는 거야, 이거를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참여자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의 향배, 금리가 떨어졌어가 아니라 떨어질 거야, 아니면은 언젠가 움직일 거야, 이거를 이제는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은 아마 뭐 아파트를 내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자만할 때 어떤 매수할 때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 변수는 전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정책. 지금 갑자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뜨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전 정책적 영향을 보여집니다. 금리는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서울의 아파트가 매수량이 높아졌어요. 거래량이 많아졌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간 건데, 근데 그 매수세가 어디서 생겼느냐? 정책입니다. 결국에는 특례보금자리 튀어나오고 13대책 튀어나오면서 규제 다 풀어주죠. 그다음에 대출 용이하게 해주죠. DSR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유예해주죠. 뭐 DSR은 40% 계속 좀 묶어놓은 부분이 있겠지만 LTV, 뭐 DTI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책적인 영향들이 미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 부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부가 또 어떤 규제 완화를 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 부동산에 또 인기가 많았던 것이 이미 아시겠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줍줍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 영향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두 포인트, 금리나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이번 연도에 대한 포인트, 이번 연도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시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청론가께서는 금리와 정책을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로 봤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추세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앞으로 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지금 피고 계시는데, 과연 그 의견에 있어서 반등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어떤 추세 반등에 있어서 어떤 매수자들이 언제쯤 움직이는 게, 어떤 시그널을 받고 움직이는 게 맞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2019년이 이제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이제 그 가격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주택 가격이 사실은 두 단계로 뛰었는데, 그 첫 단계와 두 단계 그 가운데 있는 점이 2019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일단 2019년도 수준까지는 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다.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이게 뭐 1%나 2%대로 떨어지지 않고 3.5로 가는 한 전반적으로 떨어질 거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올라가는 게 전월비거든요. 전월비로 0.02, 예, 0.5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년 동월비로 보면 아직도 10%, 11%가 지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많이 떨어지다가 조금 덜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 신호를 가지고 대세가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판단하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서 이 주택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언제쯤 되면 확실하게 이게 이제 찍고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냐. 앞으로 저는 1년 반 동안에 그런 기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1년 반, 2년 동안은 2019년 수준으로 네. 이렇게 회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금리가 낮아지거나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그 지금 추세적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2019년도 가격까지 내려가면, 예. 그때로 보면 될까요? 교수님이 지금 그때까지는 일단은 내려가는 거고요. 네,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은 한 10% 더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은 한 15%에서 20% 더 내려가고, 네. 그리고 그때서부터 올라가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때 실물 경제하고 그때 기준금리.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지. 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안 움직였던 때가 굉장히 많거든.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고 해가지고 막
DTR 뭡니까 그 LTV 막 완화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올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데 이놈의 정권이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 살려갖고 경제 살린다 해가지고 인위적인 부양책을 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이유가 저는 없다는 차원에서 일단 정상화되는 과정을 앞으로 한 2년은 더 갈 거다. 라고 봐야지 이제부터 또 뭐 2018년, 19년, 20년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가 다시 재현될 것 같이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혹세무민이다.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 평론가님은 추세 반등의 시그널을 금리와 정책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셨고요. 우리 신세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가격까지는 앞으로 전세가 10%, 매매가 15%는 더 떨어질 것이고 그 시점에 실물 경제를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겠다는 바람이 좀 있겠고요.